조선의 하늘 아래 한 남자가 강진의 바람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며 밤마다 글을 썼고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자는 미호, 호는 다산. 그가 살던 시대는 부패한 권력과 무너진 신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처벌받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런 시대에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의 백성을 위한 학문을 꿈꾸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밥을 짓고 다리를 놓고 물길을 터주는 학문. 사람의 삶을 낫게 하는 살아있는 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의 대립, 신앙의 박해, 그리고 유배라는 긴 고독의 시간.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사유는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으며 그의 생각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글 속에 깃든 고독, 그 고독 속에서 피어난 실천의 지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찰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제1막 젊은 선비 세상을 품다. 정약용은 1762년 남양주 조안면의 마현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학문이 깊고 도덕이 높은 가문으로 조선 지성사에서 가장 빛나는 형제 집안으로 불렸지요. 그의 형들인 정약전, 정약종 등은 모두 나라의 학문과 도덕을 새롭게 세우려는 개혁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린 약용은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의 글은 10살 때 이미 어른들의 문체를 능가했고 15세는 경전을 통달했으며 스승들조차 그를 기이한 재주를 가진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글 잘 쓰는 신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물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그가 19살에 쓴 글에는 이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이란 백성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글만 남고 사람이 고통받는다면 그 학문은 헛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단 하나의 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학문, 그것이 진짜 학문이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는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이 출세를 꿈꾸며 벼슬길을 준비할 때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기록했고 논밭의 농민들에게 세금 제도의 불합리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 아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향한 시선은 결코 굽힘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점점 현실로 향했습니다. 백성의 집을 따뜻하게 하고 다리를 놓고 법을 고치고 물길을 열어 나라를 살리는 학문. 그것이 그가 꿈꾸는 실학의 씨앗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젊은 시절은 탐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논하기보다 사람의 눈물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배움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지식을 쌓는 것을 배움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움이란 결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를 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부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가 열정적으로 학문을 파고든 이유는 자신이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낮은 곳까지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정신은 유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배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절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계속 사랑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젊은 날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출세의 새다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리다. 그의 그 다리 위에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2막 벼슬길의 빛과 그림자, 이상과 현실의 충돌. 1789년 28세의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의 재능은 조정 안에서도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정조 임금은 그를 유독 아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의 고통을 아는 학자요, 나라의 근심을 덜 인재다. 정조는 그를 곁에 두려 했습니다. 언제나 고든 말로 진심을 전하는 젊은 선비, 그리고 공명심보다 원칙을 중히 여기는 청렴한 인재. 정약용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실현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개혁의 상징 중 하나는 바로 거중기, 조선판 크레인이라 불리는 과학기계였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세울 때 정약용은 백성의 노동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원리를 고안했습니다. 당시엔 인력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피를 흘리며 쌓는 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의 거중기는 백성의 고통을 덜었고 정조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다산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 순간 정약용의 이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조선의 개혁을 이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법이었습니다. 정조가 추진하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아끼는 인재들을 시기했고 그 중에서도 정약용은 그들의 눈엣가시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집안은 천주교 서학사상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개혁과 천주교 신앙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보호해줄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정조 사후 노론 세력은 그를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천주교의 신자이며 사문난적이라며 그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젊은 선비에서 순식간에 유배인이 되었습니다. 벼슬길의 빛은 그렇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정약용은 더 깊이 깨어났습니다. 정약용의 벼슬길은 인간의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청렴했고 유능했고 이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곱게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진심이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심은 세상의 부패 앞에서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잃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단 하나, 양심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하늘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나를 몰라줄 때 흔들립니다. 내가 옳다고 믿은 일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묻습니다. 그대의 신념은 권력보다 강한가? 그대의 양심은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값진가?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그 자리에서 인생의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중년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너졌고 무엇을 얻기 위해 양심을 접어두었는가? 정약용의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세월을 뚫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진심은 세월을 이긴다. 그 말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새겨야 할 문장입니다. 제3막 유배의 고독, 사유의 꽃을 피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한양은 유난히도 싸늘했습니다. 조정은 사상의 반역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지식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정약용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조롱과 정치의 냉혹함을 알고 있었지만 형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스스로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지식이란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는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의 행렬이었습니다. 강진 땅에 발을 내딛던 날, 그는 더 이상 조선 최고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히 여겼고 누군가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유배지 초가집은 비가 새고 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자신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삶이 나를 버릴 때 나는 글로써 나를 붙든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거닐며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굽은 농부들 속에서 그는 진짜 백성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세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정에서 멀어진 자리에서야 그는 비로소 조선을 진심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의 세월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정약용의 사유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한 번에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농업과 토목, 행정과 윤리, 법과 형벌, 심지어 인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한 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글은 관료를 위한 글이 아니라 농부와 아비와 자식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고발하기보다 그 불평등을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자가 돌을 닦는 것은 자신을 닦아 세상을 돕기 위함이니라. 유배 중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어찌 그리 평온하십니까?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내 몫으로 준 공부일 뿐이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일세. 그는 억울함 대신 사유를 택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아니라 통찰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적막함 속에서도 그는 늘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늘과 백성과
스스로의 양심과 말입니다. 벼슬이 나를 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 그의 사색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치에서 시작된 학문이 인간으로 향했고 권력을 고민하던 마음이 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글은 이제 법전을 넘어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넘어 삶이 되었습니다. 유배의 마지막 무렵, 그는 강진의 한 언덕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의 하루가 곧 나라의 역사다. 그에게 조선은 더 이상 왕과 신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살아 숨쉬는 땅, 그것이 조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수많은 글들은 단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견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인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의 사유는 시대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정약용의 유배는 벌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고통을 사람을 이해하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는 세상에게 배신당했지만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공부는 세상이 너를 버릴 때 시작된다. 그는 실패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다듬었고 그 시간을 통해 한 인간이 아닌 한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유배의 세월이 끝날 무렵, 그는 이미 이전의 정약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은 대신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권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더 이상 조정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색은 결국 이렇게 귀결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다스림의 시작이다. 그의 유배는 끝이 아니라 다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꽃을 피운 사상가였고 조선의 마음을 다시 일깨운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라. 그 안에 당신의 길이 숨어 있다. 제3막 파산의 유산, 생각이 제도를 바꾸다. 강진에서의 긴 세월이 흘러 정약용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세운 초라한 초가집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배움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글과 생각은 조선의 남쪽 끝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벼슬을 잃으셨으나 이 나라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쓴 글의 수는 왕조의 한 사관보다도 많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철저히 현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백성의 삶은 땅에서 나온다. 그 땅이 부패하면 나라가 병든다.
이 학문장은 훗날 그가 집필한 경세 유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행정개혁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백성 중심의 정치로 다시 세우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권력자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밭을 일구는 농부의 손, 시장의 장사꾼의 땀,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목민심서를 통해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벼슬은 백성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다. 그 문장은 지금 들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회에 던지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는 관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을 꼽았습니다. 청렴은 단지 돈을 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수성이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의 사유는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제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실학이라 불렸습니다. 실학이란 단순히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실학은 사람을 위한 정치, 삶을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글이 아닌 밭과 거리에서 배우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흠흔신서는 형벌과 법률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며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사연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글 속에서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무겁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곧 나라의 수치다. 그의 말은 법이 곧 인간의 양심이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단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한 한 인간의 절실한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신분제의 뿌리를 흔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가 태생이 아닌 인품과 실천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의 양반 사회 한가운데서 평등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분보다 사람을 보았고 출신보다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오직 삶의 성실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약용의 유산은 수백 권의 책이 아니라 그 책 속에 담긴 사람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충성했고 백성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시대의 양심으로 남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흔들릴 때 그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배움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낫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정약용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실학 정신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그의 인간관은 인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 세상을 구하려 했던 사람이며 고독으로 세상의 고통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사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라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라란 백성이 웃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사상과 삶의 끝자락으로 향합니다.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시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과 그의 고요한 퇴장 속에서 남은 인간 정약용의 진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오막, 노년의 고요, 다산의 마음이 남은 자리. 세월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산의 몸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작된 그의 사유와 연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작은 서재 속에서 펜은 멈추지 않았고 머리 위 책장에는 그의 삶과 철학이 가득 쌓였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가 남긴 이 말처럼 정약용은 몸은 쇠약해도 마음과 지혜는 끝없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후학들에게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후학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게 다듬으며 그의 철학을 이어갔습니다. 정약용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의 고난과 연구, 그리고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책과 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깨우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노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산의 마음은 단순히 학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탐구한 그의 철학, 그것은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향한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다. 그의 서재에서 펜을 내려놓는 순간, 다산이 남긴 진심과 가르침은 책장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약용을 떠올릴 때 그는 단순한 학자나 사상가가 아닙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 가족과 백성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성찰과 기록, 그 모든 것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따라가며 우리는 묵게됩니다. 나의 하루, 나의 선택, 나의 배움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정약용은 우리에게 묵묵히 말합니다. 삶은 길고 지혜는 깊다. 그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비로소 진정한 울림이 찾아온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기록과 사유,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배움과 성찰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 당신의 마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보여준 길처럼 고요 속에서 성찰하고 지혜를 쌓으며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 배움과 성찰을 위한 시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정약용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삶의 선택과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삶은 길고 지혜는 깊다. 그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비로소 진정한 울림이 찾아온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내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그 실천 하나가 나 자신을 바꾸고 주변과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음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산의 마음이 스며들어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성찰과 배움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